채권보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채권보이 진행자 이지혜 기자이고요. 오늘 저희 채권보이에 새롭게 소개를 해드릴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우리자산운용 투자운용 부문장의 이정호 상무님 모셨습니다. 상무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자산운용에서 투자운용 부문 부문장을 맡고 있는 이정호 상무입니다. 처음 채권부에 출연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96년에 학교 졸업하고부터 지금까지 작년까지는 이제 채권만 계속했었고요. 네. 예, 올해부터는 이제 조금 범위를 넓혀서 주식, 채권 좀 같이 이렇게 보고 있는 CIO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 이후 네네네. 어떻게 보면은 채권이라는 업계를 거의 떠나지 않고 외길을 걸어오신 분으로 통하는데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채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실감하실 것 같아요. 그 인기를 지지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채권이라는 게 결국은 이자를 주는 그런 금융상품인데, 이자라는 게 결국은 그 시간의 가격이다. 시간의 가치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뭐 지금과 같이 시간의 가격이 높은, 이자율이 높은 상태에서 더더욱 각광받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뭐 앞으로도 시간이라는 건 영원하기 때문에 시간의 가치로서의 이자율, 그거를 대변하는 채권 상품이라는 부분은 뭐 상당 어느 정도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채권 V 채널이 생긴 지 이제 한 4개월 정도 됐는데 많은 구독자님들이 우리가 채권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국채의 역사를 몰라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좀 주셔서 오늘 이정호 상무님하고 거의 30년 인생을 함께 하실 채권가 30년 그러니까 너무 늙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진 않습니다. 예. 그만큼 믿고 네. 들을 수 있는 내용이 좀 상당할 것 같아서 국채의 역사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국채의 역사하면은 굉장히 이게 길 수가 있어서 이걸 네네. 어떻게 20분 그리고 30분 그 콘텐츠 안에 녹일까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했는데, 국채의 역사를 알려면 어떤 포인트를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는지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국채라는 게 그 결국 이제 국가가 국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재정 조달을 하는 방편의 하나입니다. 저는 이제 국가가 재정 조달을 하는 방법으로 세 가지가 있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가 세금, 두 번째가 화폐, 세 번째가 이 국채라는 건데요. 세금 같은 경우에는 옛날엔 현물로 세금을 징수를 했었고요. 뭐 최근에 보면 소득세, 법인세, 뭐 담배세, 주류세, 뭐 여러 가지 그 형태로 세금을 정부가 수취를 합니다. 총 걷어들인 총량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 국가 재정 600조를 충당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어들이죠. 근데 이제 이게 세금이라는 게 이 가성비가 약간 좀 떨어지는 거죠. 뭐 올해 같은 경우도 60조가 좀 모자른다고도 하고, 또 그거를 걷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제도나 인력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국가가 세금으로 그 재정을 충당할 수는 있지만 약간 좀 불편하더라. 이제 그 다음에 정부가 재정 그 확정을 위해서 쓴 방법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17세기, 18세기의 화폐의 발전인 것 같아요. 화폐를 무작정 무한정으로 찍어내는 정책이 고안이 됐는데, 그거를 제안한 사람이 나중에 프랑스 재무장관까지도 됩니다. 존 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화폐를 찍어서 군비를 조달하고 성을 짓고 궁전을 짓고 이런 게 순간적으로 가능하다 보니까 그 당시로서는 화폐 발행을 통해서 재정 조달을 한다는 게 일종의 보면 금융혁명으로 좀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죠. 주어진 경제 규모에서 화폐가 초과를 하게 되면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부의 재분배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죠. 화폐 증가가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거는 뭐 최근의 사례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그 코로나 직후 한 2, 3년 동안 미국만 하더라도 현금 화폐를 15조 달러에서 20조 달러로 한 35%를 증가시키거든요. 그때부터 물가가 현재까지 누적적으로 보면은 한 25% 정도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증가된 화폐량만 하더라도 앞으로 물가가 좀 스무딩 되기에는 고금리가 어느 정도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식으로 유출할 수도 있고요. 이런 문제점을 발생을 한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거에 대한 통제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고 경제 상황, 시장 상황에 맞게 채권이라는 거를 개발하게 되는 거죠. 채권이 무엇이냐 결국은 이 채권은 이 화폐랑 똑같은 겁니다. 채권은 실물 화폐랑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화폐를 보시면 이 10,000원이라고 하는 액면이 적혀 있고요. 단지 쿠폰이 없습니다. 무액면에 무기명에 그냥 누구나 이렇게 돌려쓸 수 있는 무기명에 그러한 국가가 발행한 그러한 지폐라는 겁니다. 채권은 여기에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는 만기 하나 적혀 있는 거예요. 만기. 예. 네. 3년 뒤에, 10년 뒤에, 30년 뒤에 내가 돈을 줄게, 갚을게라고 하는 부분만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주식과 채권에도 가장 큰 그 차이점도 만기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당장의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폐단은 어느 정도 좀 적어들게 됩니다. 세금과는 달리 발행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거나 어떤 절차만 거치면은 굉장히 심플하고 정확하게 어떤 총량을 계획된 양을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발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의 그 국가 체계를 갖추면서 이 국채가 각국의 어떤 재정 조달에 중요한 재원으로 이렇게 활용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국채도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상환 재원은 세금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무한정 국채를 발행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국가의 신용 위험의 그 증가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무한정 발행을 할 수가 없게 되죠. 뭐 결국은 그걸 갚으려면은 다른 나라에 가서 뭐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에너지나 자원을 수취해 온다든가 뭐 그런 방법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한계점이 있고 그런 한계를 앞으로는 국가가 어떤 새로운 툴을 개발해서 재정을 조달할 수 있는 뭐 그러한 기법을 또 먼 미래에는 또 개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재정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는 첫 번째 세금 징수, 두 번째 화폐 발행, 세 번째 국채 발행 이게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채 시작,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점을 찍어야 될까요? 우리나라 국채 첫 발행은 1950년도에 건국 국채를 표시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1100년대, 1100몇 년도에 그 베네치아 정부에서 처음으로 국채 비슷한 걸 발행했다고 하기도 하고 또 일각에서는 1500년대에 네덜란드에서 국채 형태를 처음으로 발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도 있습니다만 그런 수백 년의 역사를 거친 유럽에 비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방 이후에 정부 체제를 48년부터 이제 갖춰가면서 50년도에 국채를 처음 발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그 국채 첫 발행한 정식 명칭은 오분리 건국 국채예요. 오분이라는 게 할푼리 할 때 분입니다. 할분. 5% 이자를 주는 건국국채라고 해서 이제 5분리 건국국채인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채 이자율이 처음으로 5%부터 시작이 된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자, 50년대 하면은 그 당시 이제 해방 이후에 얼마나 그 자금 부족이 심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전쟁 이런 거로 이 공급망이 완전히 그 붕괴된 상태에서 물가가 1950년도 물가가 550%거든요.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그만큼 물가가 높았는데 이 5%라는 금리가 말이 되냐 이거죠. 실제 시중 금리는 한동안 그 당시에 한 30%에서 50% 연 이자율로요. 그 정도였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애국심을 강조하면서 5%에 발행을 하니까 이제 그것도 이런 식입니다. 2년 있다가 3년 동안 나눠줄게. 나눠주는데 추첨을 통해 가지고 그것도 추첨이에요. 네. 나라에 돈이 있으면 추첨해서 당첨된 그 양만큼만 상환을 해줄게라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 한 80-90% 이상이 그 첨가소화 방식이라고 해서 뭐 휘발유를 사거나 등기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약간 강제적으로 그렇게 발행을 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발행된 양이 한 10년 동안 총 발행량이 이제 화폐 개혁을 좀 거치게 되는데 지금으로 치면은 한 10조 원 정도 돼요. 그걸 상환할 때쯤 돼서 50년대 후반에 57년, 58년에 뭐 결국 뭐 국채 파동이라는 게 그걸 겪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63년까지 건국국채가 발행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건국국채 외에 농지채권이라고 해서 지금으로 치면 토지수익 연계채권 이런 개념입니다. 농지개혁에 대한 그 보상으로 토지 소유자한테 채권을 할당을 했고
그 채권은 이자를 어떻게 주냐면 그 땅에서 나온 생산물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전을 주기로 하는. 그러니 근데 그 당시에 이게 뭐 제대로 계산이 됐겠습니까? 약간 선물 거래 같은 느낌은 있는데. 그렇죠. 네. 예. 뭐 그런 류의 예. 이제 그 채권도 발행이 되었었다고 하고요. 예. 산금채 같은 경우도 일부 발행이 됐었고.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제 건국국채를 우리나라 채권의 효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같은 국고채의 모습이 언제 나타났는지도 궁금하고, 예. 이게 흥할 때도 있고, 쇠퇴할 때도 있고, 이런 또 변화도 가졌을 법한데. 예. 우리나라 최초 그 증권 거래소 형태의 한국 거래소는 1950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오히려 주식은 한 8종목 정도밖에 상장이 안 됐었다고 해요. 뭐 한전채를 비롯해서 몇 종목. 주식이라는 게 배당 해봐야 얼마 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시중금리가 30%. 예, 30%. 국채가 지금 5년이면은 네. 지금 5배를 지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통되는 그 국채가 거래소에서 거래량의 80-90%를 차지합니다. 네. 그런 정도로 국채가 뭐 그 당시도 오히려 지금보다 더 인기가 많았다. 예. 그러니까 건국국채는 엄청 인기는 많았다. 예. 이렇게 또 얘기가 되네요. 그러니까 발행 당시에 그거를 이 발행 금리로 5%로 사는 거는 인기가 없었지만 강제 매각할 수밖에 없었지만 네. 그거를 그 다음에 그 리세일 해가지고 네. 유통되는 유통시장에서. 유통시장에서의 금리는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었죠. 국제 파동 운동 말씀 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보다는 채권에서 먼저 일어났다고. 이제 57년, 8년 이때쯤 가니까 아까 그 국채 발행량이 이제 굉장히 많아졌다 그랬잖아요. 네. 국회에서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거를 지금으로 치면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국채 발행량이 이렇게 많아도 되는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이 이제 짚혀지면서 두 가지 법률안이 제안이 됐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신규 국채를 발행해서 기존 국채를 상환할 것이냐. 두 번째 안은 이 국채는 이제 더 이상 발행하면 안 되겠으니까 외환 거래에 세금을 물리면서 그걸로 국채를 상환하자. 이 두 가지 안이 있었었는데 이 두 가지 안 중에 하나만 선택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채권을 발행하느냐 아니면 외환특별세법. 외환특별세법. 채권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채권 매수파는 어떤 입장이냐면은 만약에 외환특별세법이 발효가 되면은 앞으로 채권의 물량이 없는 거예요. 거래소에서 이만큼 지금 어쨌든 유통이 되고 있는데 채권 물량이 없어지니까 국채 가격이 폭등할 것이다. 공급이 줄어서. 네, 채권 발행 그러니까 공급이 줄어드니까. 예. 그런 논리로 채권 매수파는 채권을 매수하기 시작했고 채권 매도파는 자기네들이 정부 이렇게 알아보니까 네. 그렇지 않아. 발행은 계속 될 것이고 네. 물량은 모자르지 않아. 예, 이렇게 또 이제 자기 첩보에 의해서 예. 그러니까 채권 너무 비싸. 아까 그 액면가의 20%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매수파가 막 매집을 하면은 이게 가격이 올라가고 그렇죠. 매도파가 이건 아니야. 매도를 하고 이게 심지어 58년 1월 20 며칠인가요? 이제 그날은 하루에 채권 거래 가격이 네. 하루에 50%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변동성이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액면가가 네. 액면가 10,000원짜리가 네. 2,000원 하다가 7,000원 하다가 예. 다시 2,000원 하다가 막 이런 식으로 혼란이 되는 거예요. 하루 사이에 그랬던 거죠? 하루 사이에. 예. 그게 이제 그럴 수가 있었던 게 이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뭐 이 현금이랑 직접 거래되는 뭐 DBP 결제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라 지금의 최근 문제되고 있는 그 CFD 거래랑 똑같아요. 예. 장부상에 전화해서 내가 샀어? 기입하고 끝이에요. 네. 2달 뒤에 결제하는 거예요. 선물 거래 그렇네요. 이상의 어떤 네. 장부에다가 그 계산하고 거래를 끝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래가 막 쌓이다 보니까 하루에 뭐 금리가 가격이 50%가 폭등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특별 조치로 정부에서 어제 채권 거래 무효 이걸 선언해 버립니다. 어제 채권 거래를 무효로. 무효로? 예. 예, 그게 이제 뭐 마오 사건이라고 네. 또 하고 이제 국채가 가격이 크게 변한 국제 파동이라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정산을 해봤어요. 네. 해봤더니 증권사의 일부가 엄청난 큰 손해를 본 거죠. 그 당시 증권회사의 자본금이 2천만 환인가 2천 정도 되는데 한국은행의 구제금융이 한 4억 환인가 4억 몇천 환이 들어서
그 증권사들에게 망하지 않게 구제금융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예. 이제 그런 일련의 사건을 이제 국제파동이라고 하는데, 네. 뭐 지금이랑 뭐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었다. 예, 이게 이제 국제파동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역사는 반복이 된다. 아,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번에 왜- CFD 그 사건 보면서 그러니까. 똑같구나. 금융주택 채권은 이제 1974년부터 첨가소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부동산 등기할 때 주로 발행되는 식으로 이제 부동산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뭐 지금까지도 발행이 되고 있는 역사가 좀 오래됐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실제 지금과 같은 국고채가 그 발행되기 시작한 거는 IMF 이후예요. 98년부터 8년도 발행되기 이후. 시작합니다. 예. 예. 그 IMF 이후에 국고채 발행은 이제 자본시장 개방하고 이제 같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IMF 이후에 IMF에 권고한 대로 자본시장을 개방해라. 그래서 주식과 채권 시장의 개방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국고채가 갖는 의미는 뭐냐면 그 앞단에는 지금 다 그 5% 이런 식으로 첨가소화 방식으로 시중 금리랑은 어웨이된, 그러니까 시중 금리랑은 상관없이 첨가소화 방식으로 발행이 되는 반면에 이 국고채는 드디어 실세 시중 금리를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지금 국고채로 이어지는 이제 가장 큰 변화였고, 그 당시 3년 국채로 발행하기 시작해서 1998년 첫 발행이었으니까요. 지금 한 25년 정도 지난 사이에 순차적으로 3년, 5년, 10년, 30년, 50년 국채까지 지금 1200조가 넘는 대형 시장으로 발전이 됐고, 여기에 또 국채 선물 시장도 도입이 되면서 98년 이후에 국고채 그 시장은 굉장히 순조롭게 발전을 해와서 글로벌리 지금 손색이 없는 그런 시장으로 발전해왔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제 시장은 그 1950년도 그렇죠. 건국 국채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현재의 국고채의 이미지 그런 네. 부분은 1998년 그러니까 IMF 그 네. 외환위기 이후에 네. 발행이 됐다. 네네. 왜 중요하냐면 시중 금리가 그렇죠. 시중금리를 반영이 됐기 발행한. 때문에. 예. 그렇게 말씀 주셨고 그 이후에는 좀 순조로웠다라고 예, 그 이유는 현재까지는 순조로운 예. 발전을 네, 거듭하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국채 역사를 음.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자율, 음. 금리에 대한 인식이 음. 좀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유럽 쪽하고 비교해서 그냥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애초에 그 사람들 간의 이제 금전 거래에서 이자율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웠는데, 이 기독교 세계에서는 성경에도 이제 이자를 받지 마라 이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종교적으로 금융 억압을 해왔어요. 약간 죄악시한 그렇죠. 느낌이에요. 네. 어쨌든 민간에서는 이게 경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니까 계속 그 논리를 개발하게 돼서 결국은 시간의 가치 내지는 기회비용 이런 식으로 해서 이자를 주고받는 것이 정당화되는 그러한 그 세상으로 경제가 이제 규모가 커지면서 발전을 했고, 특히나 이제 종교개혁 이런 걸 통해서 이자율이 상거래나 개인 간의 거래에서 정당화되는 이제 그런 세상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국가 권력이라는 게 커지면서 나도 자본가들한테 돈 좀 빌려줘. 전쟁도 해야 되겠고, 이런 그 정부가 자본가들의 돈을 빌려오는 거로부터 이제 나중엔 국채로 발전이 되게 되고 긴 역사를 가지고 왔었죠. 근데 유럽에 비해서 이 동양권은, 유럽은 기독교가 있었다면은 동양권은 유교의 어떤 영향권. 그래서 이쪽 세계에서도 화폐의 거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커나가는 중요성을 좀 억누르는 그러한 억압이 좀 있었죠. 그래서 사실 지폐 자체는 오히려 중국이 남송시대 1100년도인가요? 먼저 유럽보다 지폐 자체를 먼저 발행했다고 하는데, 이 화폐 경제가 발전되지 않고 또 채권도 크게 발전되지 않고, 심지어는 이런 거죠. 19세기 말에 청나라가 채권을 처음 발행하려고 하는데 그런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황제가 돈을 빌렸는데 너네들한테 이자를 주는 게 맞냐? 뭔가 이상하다. 예, 이런 논리가 19세기 말에 청나라 네. 중국에서도 있었다고 하니까. 감히 황제에게. 예.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문화권 내에서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수가 없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17세기, 18세기 실학자들마저도, 서구 문명을 조금 배웠다고 하는 그 실학자들마저도 화폐 경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뭐 하지만은 나름대로의 그 민간에서 화폐 경제가 계속 발전을 해왔고 뭐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도 그 뭐 당백전 발행과 같은 뭐 화끈한 화폐 정책을 사용하기도 하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시간적으로 유럽 대비 약간 좀 늦은 부분은 있어도 긴 역사에서 보면 동이나 서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똑같은 화폐에 대한 이자에 대한 인식은 가지고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화폐 경제가 제대로 발전할 수 없었던 환경은 분명히 있는데 민간에서 이렇게 유통하다 보면은 결국은 자본시장의 원리를 따라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예, 게 맞습니다. 동서를 뭐 막론하고 예, 예, 예. 예, 좀 나온 그런 상황 같아요. 국채 역사에서 현재 국채 투자의 시기가 왔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가 혹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가 있을지.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니까. 종교나 어떤 뭐 유교적인 이런 것을 억압이 되어 있던 것을 지금과 같은 상태로 발전이 됐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국가가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점점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국가가 국채를 발행하면서 뭐 이자율을 이제 정하고 또 이제 최근에 그 정책금리라는 걸 조정할 수 있게 돼서 단기금리 정하고 장기금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YCC,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해가지고 장기금리를 내려요. 신용 스프레드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코로나 사태처럼 MMF를 사버려요. 그럼 MMF에 편입된 그 기업들, CP들 이런 게 다 소화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직접 증권시장에서 ETF, 주식을 사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인투이션은 국가가 금리의 레벨, 뭐 커브, 크레딧 이런 부분들을 전방위적으로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그 힘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정책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변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벤 버냉키 같은 경우가 그가 신봉하는 저금리의 혜택, 저금리가 투자를 촉진하고 결국 경제 확장을 이룬다고 하는 그러한 뭐 그만의 생각은 아니었겠죠.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었겠으나 그러한 경제 논리를 이용해서 저금리 정책이 뭐 10몇 년간 뭐 유지가 됐었었고요. 근데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뭐 물가가 좀 오르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한편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도 시작합니다. 저금리가 경제 확장을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냐. 다시 말하면 저금리의 폐해,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빈부격차를 확대시키고 좀비 기업들이 생산성이 낮은 그 상태가 지속되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30년 국채가 당장 오늘 1%로 떨어지면 한 4% 정도 하는 30년 국채가 1%로 금리가 떨어지면 가격이 많이 올라요. 주식도 오르겠죠. 그러면 지금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해피해요. 근데 지금부터 저축을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30년 동안 1%의 금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저금리가 폐해가 있는 것은 아니냐, 이제 이런 논리들을 또 이제 최근에 고금리가 되면서 그 제시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교훈 뭐 이라고 얘기하면 어쨌든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정부는 정책을 잘 세워야 되고 우리 그 투자자들은 그러한 방향을 잘 읽고 경제 활동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국채 매수 시기다라고 하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채권을 사야 된다. 이렇게. 자, 투자자들은 어떻게 방향을 좀 가지고 가야 되나요? 저희 우리 자산운용이 채권만 한 3조 정도 됩니다. 예. 그 규모는 어느 정도로 큰 거예요? 그 규모는 네. 그러니까 일부 뭐 큰 보험사들의 계열 자금을 빼면 네. 탑입니다. 탑3. 그래요? 탑3 안에 네, 채권 규모가 예, 33조. 채권 운용 규모가 하루 종일 밤에도 자다가 1시간씩 깨가지고 미국 금리 보고 금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 30년간 그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한. 예, 저뿐만 아니라 저희 그 뭐 채권운용본부 직원을 비롯해서 네. 우리 회사의 많은 그 투자 매니저들이 네. 뭐 주식이면 주식, 뭐 글로벌이면 대단하시네요. 글로벌 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개인 그 직접 투자 방법도 많이 이제 개발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제 일장일단이 있어요. 금리의 그 레벨을 보면 낮으면은 한 2%, 높으면은 한 10%, 뭐 이런 정도였어요. 물론 아까 그 특이한 케이스로 우리나라 같이 뭐 30% 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뭐 좀 특이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수백 년간의 금리가 요 레벨에 있었다. 뭐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는 게 적당한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채권 쪽 그 스터디 그 공부를 좀 많이 하시는 방법으로서는 우리 그
이지혜 기자님께서 진행하시는 네. 채권 부위 열심히 봐주시면은 뭐 자연스럽게 어떤 걸 하셔야 될지 아시게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오늘 그 이종호 상무님은 채권 부위 식구님께 처음 소개를 해드렸고, 오늘 너무 차분하게 우리나라 국제 역사를 좀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종호 상무님께서 금리의 역사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편에는 금리의 역사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해보면 조금 더 지금 채권 그 매력 시대에 투자를 하는데 또 상식이 또 이만큼 풍부해지는 거니까 훨씬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정호 상무님과 함께 했고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채권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의 힘이 채권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기존 영상과 추천 영상에도 좋아요 부탁드립니다.